먼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저 고영화 회장님께서 몇 달 전에 한번 저희 키스트에 오셔가지고 저희 연구하는 걸 한번 보시고 와서 한번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이렇게 저도 사실 이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개발한 기술이라든가 저희 팀의 기술을 이렇게 벤처라든가 이렇게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주 좀 기대를 하고 이 엔젤 투자 협회에서 이 팁스라든가 이 고벤처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와 계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저도 좀 많이 경험하고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것은 고 회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봇 산업, 로봇 기술 이런 쪽으로 좀 강연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연구개발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주제의 강연을 하기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제가 조금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 헬스케어 로봇과 앞으로 이 헬스케어 로봇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헬스케어 로봇이 좀 이렇게 사업화할 수 있는,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까 해서 좀 소개도 드리고, 또 전반적인 로봇에 대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사업화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같이 토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간단히 소개드리면 좀 전에 사회자께서 제가 카이스트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카이스트가 아니라 키스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키스트고요. 항상 외국을 가나 한국을 가나 많이 헷갈리시는데 키스트는 이제 우리나라 이 정부 출연 연구소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키스트가 이 로봇 연구 그룹으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큰 그룹입니다. 저는 로봇을 이렇게 어떻게 설계하고 그 로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제어를 하고, 특히 이제 로봇이 돌아다니는 모빌리티, 그 다음에 로봇의 손동작, 매니플레이션 그런 쪽의 기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헬스케어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 이런 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위험 작업 로봇이라고 해서 로페즈라고 해서 폭발물 처리를 한다든가 재난 현장의 구조 로봇이라든가 이런 로봇들을 개발을 해서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2004년에 우리나라 자위투 부대가 이라크에 파병을 갔을 때 저희가 개발한 로페즈라고 하는 로봇을 이렇게 가져가서 시험 활용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군사용 로봇이나 아니면 그런 위험 작업 필드 로봇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더 고령화되고 이런 병원이나 그런 노약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네요. 제가 하고 있는 로봇 연구들이 이렇습니다. 요 맨 위에 요 동영상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2004년도에 자위투 부대가 파병하기 전날에 저희가 개발한 이 폭발물 처리 로봇을 자위투 부대원들이 계시는 곳에 가져가서 이제 데모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창업하시고 그러면은 데모 하시는 분이 많죠? 기술 창업하고 그러면. 이 자위투 부대원들 앞에서 이 로봇 2대를 만들어갖고 데모를 해서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이라크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계단 올라가는 거 보셨죠? 계단도 이렇게 사람만큼 굉장히 빨리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좀 무서울 수가 있는데 인명살상용은 아니고 이 폭발물을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라크의 그 반군들이 설치한 사제 폭발물을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로봇을 보내서 이 파괴를 하는 그런 물포 총을 이제 장착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그룹에서 저는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술을 통해서 지금 그 달 탐사 로버라고 하는 달 화면에서 달 표면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달 환경을 탐사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정부에서 한국도 달에 가자 그래갖고 지금 항우연이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나 계속 그 힘을 받고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우주 탐사의 계획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빌리티, 즉 이동 수단 관점에서 제가 그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럼 노랗게 쓴 부분들이 이제 제가 현재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헬스케어 로봇 쪽의 그 운영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의료 로봇이나 뭐 헬스케어 로봇, 메디컬 로봇, 수술 로봇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 실례지만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이공계 쪽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계시나요? 생각보다 별로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기술 벤처라든가 이런 분들만 계신 건 아닌가 보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걸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좀 의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 요즘 혹시 수술 로봇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수술 로봇. 네, 수술 로봇은 많이 들어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수술 로봇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의료 로봇, 헬스케어 로봇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너무 영어로 써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외국어로 발표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때 만든 자료라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서저리, 수술 또는 뭐 시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진단, 다이그노시스 이러한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 뇌졸중이라든가 척수 손상을 겪으신 분들을 이제 재활시켜주는 재활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환자들을 돌봐주는 간호사 역할을 해주는 이 메디컬 서비스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첫 번째랑 두 번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수술 로봇이라는 게 사실 그게 거의 독점 제품입니다. 다빈치라고 하는 미국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40여 대가 지금 보급이 돼요. 근데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다빈치 수술 로봇에 한 대 가격이 3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30억.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웬만한 종합병원들은 그걸 다 들여놨어요. 그거를 들여놓지 않으면은 이 종합병원이 이제 이 기술이 납부됐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들여놨습니다. 근데 다빈치 수술 로봇은 일단 다빈치 수술 로봇이 어떤 건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복강경 수술이라는 거 아시죠? 복강경 수술과 일반적인 수술이 어떻게 다른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옛날에는 개복 수술이라고 하죠. 위 수술을 하거나 폐 수술을 하거나 심장 수술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장기를 직접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가슴을이나 배를 열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개복 수술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건 환자한테 굉장히 좀 환자한테 위험하고 환자의 부담이 크겠죠. 이게 단순히 피부를 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근육, 복막, 장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이게 회복하는데 환자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물론 흉터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복강경 수술입니다. 복강경이라는 게 뭐냐면 배 안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거울이라든가 내시경, 수술도구를 이렇게 꽂아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에다가는 배를 이렇게 열지 않고 그 배에다가는 몇 개의 구멍만 뚫어서 수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의사가 한 손에는 뭐 수술 메스를 넣고 한 손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내시경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시경이 보내주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실제 장기를 보는 게 아니라 TV를 보면서 수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강경 수술이거든요. 근데 다시 이 전 페이지로 나오면 이게 바로 복강경 수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개복 수술 다 열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의사 입장에서 열고 하는 개복 수술이 훨씬 쉽겠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강경 수술은 의사가 이 수술 도구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손은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겠죠. 요 점을 중심으로 이게 수술 도구가 그 반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 요 구멍 뚫린 요 위치를 중심으로 이 반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내가 수술 끝을 위로 올리려면 수술 도구를 내가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동작이거든요. 이걸 이제 펄크럼 모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복강경 수술이 굉장히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그 어려운 수술이고 익숙해지기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정도를 수술을 해야지 이 동작에 익숙해지는 그런 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이 바로 해결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자, 이게 다빈치 수술 로봇이에요. 굉장히 유구하게 크죠. 그래서 그 의사의 그 어려운 손 동작은 의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이 하는 거예요. 여기 이 환자의 복강경 수술을 똑같이 하는데 로봇은 그것을 잘 프로그래밍하면은 그 거꾸로 움직이는 동작을 쉽게 할 수가 있고, 의사는 마치 이런 이 콘솔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 독서실 같은 데서 이 영상, 이 다빈치 안에 있는 내시경을 보면서 그 내시경에서 전해오는 그 고화질 영상을 보면서 마치 개복 수술을 하는 것처럼 손동작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봇이 의사의 손동작을 로봇의 동작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 반대되는 운동. 그렇게 해서 이 다빈치 로봇이 의사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로 하니까 그 복강경 수술의 그 복잡한 동작을 내가 적응할 필요도 없이 나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수술을 하면 얘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 대신 의사의 이 꼬매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술기라고 하는데, 그 술기, 의사들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은 로봇이 없어요. 로봇은 그냥 기계 덩어리예요. 여기 AI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사들의 여러 가지 노하우는 이 로봇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로봇들이 지금 30억이나 되는데 위암, 폐암, 그다음에 전립선 수술,
심지어는 갑상선 수술, 산부인과 이런 데로 계속 파급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전립선 암 제거 수술용으로 처음에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계속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 다른 외과적인 수술로 확장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커요. 수술 로봇이. 그리고 그 수술 도구가 직경이 8mm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 정도 굵기의 수술 도구에서 여러분들 혹시 뇌 수술, 눈 수술, 코 이비인후과 수술, 그다음에 더 이제 그런 작은 척추 디스크 수술 이런 용도로는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마이크로 서저리가 더 큰 시장을 형성을 할 것이고 인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빈치 수술이 로봇이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규모의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내시경은 잘 알죠. 저도 어저께 건강검진 받아서 위 내시경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마취 주사 맞고 위 들여다보는 내시경입니다. 근데 이 내시경을 가지고 요즘 이렇게 용종도 제거를 하는 거 아시죠? 네? 들어가서 봤는데 용종이나 종양 같은 게 있어서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보았을 때 그거를 제거를 해야지 환자는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용종을 제거하는 작업까지 하는데 용종을 제거하기에는 이놈이 이렇게 수술 도구만큼 이렇게 힘이 좋지가 않아요. 조금 이렇게 너덜너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고 또 더 작은 곳에 들어가기에는 좀 두껍죠. 지금 내시경이 한 25mm 정도 되거든요. 직경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입에 사실 이렇게 막 밀어 넣어야 돼요. 혹시 내시경을 마취 안 하고 해보신 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통증도 있고 이 식도나 이런데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늘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사 맞는 바늘. 바늘은 내시경의 단점을 많이 보완해주고 있어요. 바늘은 가늘 데다가 훨씬 더 스티프하죠. 그러니까 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수술 도구로서 좀 더 앞으로 잘 쓰이려면, 그런 미세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잘 쓰이려면, 가늘고 또 강성, 그러니까 힘이 좀 있고 또 조향성,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해요. 그런 수술 도구를 한 5mm 정도 직경급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기술이 있으면 아주 대박이 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 한번 동영상 눌러주실래요? 거기요. 동영상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런 수술 도구 보셨어요? 마치 히드라의 촉수 같은 그런 수술 도구를 개발을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이게 돌리면서 움직이면서 하는 수술 도구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 잘 못 보셨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혈관에다가 스텐트 넣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스텐트의 재질이 뭔지 아세요? 스텐트의 재질이 니켈과 티타늄의 합금인 나이티놀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몸에 이상이 없는 바이오 컴패터블하다고 하는데 그런 나이티놀로 만든 안테나 같은 류의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술 툴을 누군가가 정말 싼 가격에 개발을 하면 아주 세계적으로 큰 시장의 제품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실제로 그런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개념의 수술 툴을 개발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그 로봇이 바로 이 뇌 수술 로봇입니다. 뇌의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니면 뇌 수막종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도 그런 종양이나 이런 게 양성으로는 조그맣게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크게 자라면은 여러 가지 생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더 커지면 더 위험해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수술을 이 뇌하수체 종양이 바로 요 뇌의 밑에 밑면 쪽에 있고 바로 그 안구의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제거를 할 때 이 머리 위에서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뇌를 이렇게 막 파헤쳐가지고 그 종양을 이제 절개하는 수술을 했는데 이게 바로 수술받은 환자고 이게 수술 중에 두개골을 잠깐 절단해놓은 그 뼈예요. 나중에 다시 이제 이거를 접합을 한 거예요, 이 환자. 근데 요즘은 이렇게 그 잔여이 좀 무서울 정도로 위험한 수술이었는데 요즘은 다행히 어떻게 수술을 하냐면 요런 수술은 젓가락 같은 거를 이렇게 콧구멍으로 넣어요. 넣어서 요 콧구멍에서 종양까지가 한 15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술 도구를 넣어서 요 콧구멍을 좀 확장을 해요. 그 수술 도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 수술을 하려면 넓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뇌막이 나와요. 그래서 이 뇌막을 조심스럽게 도려내서 들어가 보면 이런 이 노란 게 이게 종양인 거죠. 그래서 종양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오는 수술을 지금 신경외과에서 하고 있어요. 종합병원에서. 그래서 뇌하수체 종양이 생겼다고 상당히 좀 무서운 증세인데 요즘은 많이 이것을 뭐 약물적으로나 아니면 수술적으로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CT 사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종양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수술 도구가 닿을 수 있는 곳은 한 요 정도까지인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 뭐 이 위치가 정확할 리가 없으니까 항상.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도구가 이렇게 좀 꼬부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술 도구를 이제 개발을 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 과제의 목표고. 그래서 이렇게 관절 타입이 있고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절 타입이고 이게 이제 튜브 타입.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한 이 수술 로봇 시스템입니다. 조금 작은 이제 이 마이크로 서저리 수술 로봇 시스템이고 이게 실제로 저희가 개발하고 요거를 한번 좀 눌러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세 손, 이 3손이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이제 종양을 접근해서 종양을 집어서 드러내는 거. 요 밑에 요 놈은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한 1.1mm급의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그 안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요게 저희가 아직 실제 의사 병원에서 쓰이기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실제로 이 종양을 드러내는 작업을 저희 로봇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연습하는 거예요. 조그만 링을 요 고무 촬영에서 뽑아서 이제 떼어내는 작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요 내시경으로 보면서 그런 것들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이 척추 디스크 시술을 하는 겁니다. 척추 디스크 증세 있는 분 여기 계시죠? 저도 사실 있는데. 안 계세요? 계시죠? 이 척추 디스크 시술이 옛날에는 이 디스크 증세가 있으면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심하면 수술을 받고 그랬는데 이 디스크라는 게 요렇게 이 디스크가 이렇게 삐져나와서 신경 다발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통증이 생기고 다리도 저리고 그런 문제거든요. 이렇게
삐져나와요. 근데 요즘 이렇게 길 가시다 보면은 주로 개인 병원에서 비수술 척추 디스크 치료 뭐 이런 거 많이 써붙인 데 보셨죠? 지하철역에도 그런 광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수술의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척추 디스크 수술. 왜냐하면 이거를 옛날에 수술을 해서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조직을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라냈는데 잘라내면 이걸 이렇게 잘라내니까 요 누르고 있던 부분이 없어지니까 통증은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잘라낼 수만 있지 이렇게 봉합이 안 돼요. 이 디스크가 삐져나와요. 그래서 봉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심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를 심한 경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지만 아주 심하지 않으면 얘를 잘라내지 않고 어떻게 좀 잘 다스려서 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동영상을 잘 보시면 혹시 이 시술 받아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디스크가 삐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경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통증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엎드려서 이 꼬리뼈 부분에 한 2mm를 이렇게 째갖고 이 가느다란 카테타라고 하는 수술 도구를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약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이 진통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좀 부은 거를 완화시키는 스테로이드를 주입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길 가시다가 보면은 비수술 척추 디스크 치료해서 내일이면 출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처음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 있게 시술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시장이에요. 이 카테타를 이용한 이 척추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처음 허가가 났고 아직 의료보험 수가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 말씀 뭐냐면 병원에서 좀 비싸게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수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술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로봇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쉽고 좀 더 잘 보이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발을 했고, 결국 이제 이 카테타의 끝에 뭐가 달려 있는 게 중요한데, 이 끝에 이제 취번호 팁이라고 그래갖고 고화질의 카메라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카메라가 봐야 되니까 이 척추관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조명을 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통제, 아니면은 여기다가 레이저를 파이마를 넣어서 디스크 삐져나온 걸 어느 정도 이렇게 찢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한 채널. 요것이 요 직경이 한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척추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감자탕 좋아하시죠? 감자탕.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별로 감자탕만 먹으면 자꾸 이게 생각이 나는데, 감자탕에서 이렇게 뼈 사이에 좀 노란 거 있죠? 왜? 좀 고소한 거. 그게 바로 신경이에요. 신경, 돼지의 신경. 그 사이로, 근데 그거 보시면은 척추관 속에 이렇게 그렇게 깨끗하게 안 돼 있죠. 거기 누런 것도 있고 고기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그렇거든요. 실제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가려면 굉장히 가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3mm예요. 3mm. 이 3mm 안에 카메라와 레이저 채널과 조명과 이 케이스가 다 이제 들어가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술을 할 때 환자한테 마취를 하지를 않아요. 요 끝에 이제 꼬리뼈 있는 데만 국소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를 하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척추관으로 들어가서 이 신경을 너무 심하게 건드리면 환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비명을 지르죠. 비명을 질러야 의사도 알아요. 신경을 건드리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이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안 보이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감자탕을 하는 돼지를 저 병원에서 이제 돼지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했어요. 돼지한테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돼지를 하는 이유는 돼지의 척추가 사람의 척추와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돼지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지금 의사 선생님이 지금 저희 수술 도구를 가지고 이 동물 실험실에서 세브란스 병원이랑 같이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을 같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게 바로 그 카테타가 그 척추관을 들어가서 지나가는 모습을 이 CT라는 거 있죠, CT. CT를 이제 수술 중에 찍는 기계가 있어요. C암이라고 해가지고 그 C암으로 보면서 척추의 이 타겟에 제대로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일종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 하는 거랑 똑같아요. CT가 이 지도를 만들어주고 요 수술 도구가 자동차고 실제로 그 가야 될 곳이 이제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테타를 이렇게 째서 넣고, 지금 이게 바로 돼지의 그 척추관 속을 들어가서 그 아까 보여드린 그 1mm짜리 카메라가 보여주는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화질이 좋은 영상이에요. 잘 보이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정도 보였는데 올해는 조금 더, 여러분들 구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중이거든요. 수중 환경에서 이제 잘 보이도록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수술 로봇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 로봇으로 또 하고 있는 게 이 간호간병 로봇입니다. 일본에서 이 노인이나 환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그 서비스가 뭐냐면 이 리프팅, 그러니까 환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 이게 지금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는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가 이 메르스 사태가 났잖아요. 이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이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때 곤욕을 치렀었는데, 삼성병원에서 특히 간병인들 또는 이 가족들이 문병하러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감염이 더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 포괄간호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간병인들을 이제 다 내보내자, 병원에서. 그러니까 비전문 의료 인력들은 내보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대만만 아직 OECD 국가 중에 간병인을 허용을 하고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분들이 다 그런 간병인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간병인이 나가면 그 역할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간병인이 제일 많이 하는 업무가 그 환자를 일으켜주고 화장실까지 데려다주고 하는 업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로봇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로봇을 개발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산업부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코케어 로봇이라고 이름을 줘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런 전동 파워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호 카트에다가 탁 끼우면 간호사들이 끌고 다니는 카트가 전동화가 되고, 이렇게 기립보조기에 탁 끼면은 기립보조기가 이렇게 전동화가 돼서 쉽게 움직이고, 또 환자가 떨어지는 낙상을 예방하는, 이건 이제 센서, 별도의 센서 기술이고, 또 이제 간호사분들이 간호 환자의 데이터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호 현장에서 제일 필요로 하다는 기술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동 파워팩, 그러니까 전원도 갖고 있고 모터가 있는, 그래서 간호카드에다 딱 끼면은 간호사가 힘 들이지 않고도 이제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간호카트에다 낄 수도 있고 이런 기립보조기에다가 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잘 보세요. 여기서 옆으로 가죠. 그러니까 일반 카트나 이런 거는 옆으로 가려면 이렇게 돌려서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앞을 보면서도 바로 옆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방향 이동 기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병실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전방향으로 앞을 보면서도 옆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카트 기를 개발을 했고요.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간호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중환자를 들어서 휠체어에다 옮겨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서 빼고 휠체어를 요 로봇의 중간에다가 이렇게 딱 걸쳐서 앉히면 힘은 안 돼요. 그래서 요 하늘색 시트를 침대 시트로 해서 이 포켓만 만들어 놓으면 바로 로봇이 이렇게 거기다 팔을 넣어서 들 수 있게 하면 편하겠다. 왜냐하면 환자를 또 들기 위해서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옆으로 뉘고 이러기가 힘드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이게 좀 재밌는 거, 전에 우리 부회장님께서 오셔서 보신 거를 저희가 이번에 많이 개선을 했는데, 자, 요게 저희가 개발한 그 기립 보조기예요. 기립과 보행이 되는 기립 보행기. 이건 아주 가격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기존의 기립보조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병원에서나 요양원에서 쓰도록 하는. 그러니까 환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환자가 걸어갈 수 있는 보행기 역할을 해주는 건데, 기존의 기립보행기에는 다 모터가 달려 있어요. 환자를 일으켜주는 힘을 내기 위해서. 근데 요놈에는 지금 어디 모터가 있을 만한 데가 보이세요? 여기는 모터를 저희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간호사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제발 전기 좀 안 썼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전기를 쓰려면 환자 있는 데마다 콘센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유선인 경우에. 아니면 이제 무선으로 하려면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환자를 들다가 방전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낭패를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안 쓰고 하면 좋겠다. 병원에서의 그 장비는 그렇게 첨단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용수철을 넣었어요. 그 가스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 공기 용수철을 넣고 환자를 요양원에서 환자를 일으키는 원리가 이렇게 일으켜요. 무릎을 맞대고 이렇게 앉듯이 이렇게 당기면서 일으키지 위로 이렇게 들지 않아요. 그게 가장 힘을 적게 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게 아주 최근에,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는 랩에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굉장히 소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이런 리딩 랩이라고 하는 그 실제 생활 공간의 랩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 모의 환자가 자기가 실제로 침대에 일어나서 이 버튼을 탁
잡으면 쑥 올라가줘요. 그리고 이제 걸을 수도 있고 지금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무릎을 만들고 또 내려가는데. 근데 세상에 이제 기술 개발하다 보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게 올라가는 거를 잘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그렇겠죠. 올라가는 힘이 세면 내려가는 저항력도 세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세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약하게 내려가서 환자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잘 내려갈 수 있게.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병원에서 쓰이는 보행기 있잖아요. 이 네 발이라고 하는 보행기를 지금 개발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나 아니면 뭐 혹시 이런 쪽에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래서 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이제 뭐 전혀 전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인증을 받기도 굉장히 좋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가로 지금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마네킹 로봇입니다. 마네킹 로봇으로 아주 값싼 마네킹인데 움직이게 해서 사람의 시선을 끌어보자.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요거 한번 동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키넥트라는 센서 아세요? 동작 따라하는 거.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에 들어있는.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앞에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을 리플레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작을 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좀 다듬을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짜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뭐 부티크 샵 같은 데서 이런 그 움직이는 마네킹을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시연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느 회사에서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해서 지금 그 상용화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요거 한번 찍어보실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봇 기술 중에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것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돼서 이 스마트폰처럼 이 마네킹의 동작을 앱화해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어떤 서비스 모델, 그 다음에 이제 O2O라고 하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서비스 모델을 사업화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이 뭔지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로봇이 싸고 단순해야 돼요. 이 로봇은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복잡하고 비싸게 만들면 이게 사업화가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기립 보행기도 그렇고 마네킹도 그렇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싼 로봇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앱을 포팅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패션용만이 아니라 그런 광고, 홍보, 안내 뭐 이런 용도로 저희가 쓸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전시회에 나가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사회자님,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네, 저희 사회 시간이 한 네. 20분. 20분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까지 생각해 주시면. 네네. 그러면 지금 제 발표의 좀 그 마지막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이 로봇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해보시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래서 이 요즘 뭐 AI의 시대, 뭐 로봇의 시대, 뭐 O2O,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융복합이 되어서 이 어떤 빅뱅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로봇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 로봇과 관련된 특히 AI와 연결된 로봇과 관련된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이 AI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저도 들여다봤는데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이 기계 학습,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그 요즘 그 AI 스피커 있잖아요. 그 뭐 누구, 뭐 아마존 에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자연어 처리가 이 옛날보다 훨씬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에 대화, 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거는 이제 AI를 하시는 분들이 보는 그 AI를 구성하는 기술들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는 아주 조그맣게 돼 있죠. 근데 로봇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보그, 인조인간, 뭐 앤드로이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 굉장히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를 구성하는 학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이오 로보틱스, 전기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봇은 어떤 것인가? 로봇은 요 슬라이드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로봇은 감지를 하고, 그러니까 센싱을 하고 그 센싱된 정보나 데이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행동.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던가 아니면 수술 로봇이 뭐 수술을 하던가. 사실 AI 알파고는 행동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바둑을 두는 거는 사실 행동을 위한 AI는 아니거든요. 생각만 하면 그때도 바둑 두는 거는 사람이 둬줬잖아요. 저는 그게 혹시 로봇인가라고 맨 처음 생각을 했는데 이 액트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AI와 로봇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액트. 근데 이 액트 실제로 이 세상을 건드리는 거죠. 뭐 자율주행차처럼 이 차를 움직이게 하거나 이 액트를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액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AI만큼 그 큰 비즈니스가 되겠느냐가 바로 이제 로봇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죠. 그래서 그런 액트를 하는 머신과 센서와 컴퓨터의 이 중간에 꼭 머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액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봇은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로봇이 발전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진주 대표님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여러분들 좀 저기 뭔가라고 하실 텐데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인간이 혹시 뭐 포스트 휴먼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후기 인간 뭐 직역하면 그런 건데 새로운 인간이 출현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진화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급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 미국의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협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600만 년 전에 이 원숭이가 이 호모 사피엔스가 됐듯이 지금 인간도 언젠가 빨리 보면 지금 한 30년 후 정도면 이런 일부는 기계고 아니면 컴퓨터 칩이 들어있고 그런 인조인간, 사이보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고 저도 이 책을 지금도 읽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호모 데우스라는. 데우스가 이제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되고자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꾸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옛날에는 이 뭐 기아, 역병, 전쟁 이런 것에 제일 그 걱정거리였대요, 인간들이. 한 뭐 20세기까지만 해도. 근데 앞으로는 요즘은 행복, 영생, 신격화되는 거. 신격화된다기보다는 하여튼 영생, 불멸.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불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년, 100년은 더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놀라운 생각이고 좀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인류가 지금과 같은 자연적인 진화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 과학자들이 모인 게 바로 그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잘 아는 이런 레이 커즈웰, 싱귤러리티가 온다라는 책을 쓴 사람, 닉 버스트롬,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마비 미스. 앨런 머스크도 뭐 그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시대가 온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레이 커즈웰입니다. 싱귤러리티가 온다라는 책을 썼고 이 사람의 책의 요지는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생명이 출현한 이후에 지금 뭐 인류가 출현하고 여기 인류가 출현했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뭐 이 인류의 문명이나 기술이 크게 발전된 그 곡선을 보면은 이게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지수함수적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곡선이. 지금 그래서 최근 몇 천 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하는 이 스피드에 의하면 지금 곧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지금 알파고가 그 증거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사실 과학자들, 컴퓨터공학 전문가들, 저를 포함해서도 알파고가 이세돌을 그렇게 작사를 할지 몰랐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 기술이 이제 인간을 하나하나씩 초월하는 시점이 이 레이 커즈웰은 2045년 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를 이제 싱귤러리티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러면 그렇게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때 그럼 인간은 그래서 요즘 로봇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걱정하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발달된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그걸 소화를 하고 활용을 해야 우리의 인간의 삶의 질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는 과학기술자들의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인간 증강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증강시켜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더 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우리가 삶의 질이나 행복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구석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해왔고 그것이 옛날부터 이렇게 그런 사람의 능력을 증강하려고 하는 기술이 이루어져 왔고
이분이 이제 MIT의 그 휴허라는 분인데 이분이 등산을 하다가 두 발을 다 잃어갖고 이 사람은 그 평생 그 의족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그 의족을 신고 다니면서 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과 그런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이제 이 공연도 하고. 자, 요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소리는 좀 그래서 저 무용수인데 발을 그 한쪽 다리를 잃은 무용수가 그 의족, 이 바이오닉이라는 그 의족을 차고 거의 정상인 수준으로 이렇게 추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앞으로는 이 장애자라는 말이 아마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장애인이 정상인보다 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은 그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좀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도 일본의 파나소닉에서는 이렇게 입는 그 로봇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또 MIT의 아사다 교수라는 분은 팔 2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팔이 4개예요. 그래서 둘이 해야 될 일을 이제 혼자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 제너럴 AI, 마인드 업로딩,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머지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기술이 뭐냐면 나의 뇌를 컴퓨터에다가 복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저의 그 뇌까지는 안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제 목소리, 제 말하는 스타일,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집안에서 수십 년 동안 기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데 그 기록된 것을 AI가 받아서 저라는 어떤 컴퓨터상의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죽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저를 그리워할 때 저랑 간단한 대화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적인 대화. 제 목소리. 거기다가 로봇을, 휴머노이드를 이제 집에 한 대씩 두었다. 그러면 그 휴머노이드가 제 얘기를 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 가족이 HMD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VR 기어. 그거를 끼고 그 휴머노이드를 안으면 그 기어상에서는 제 얼굴이 보일 거예요. 제 몸이. 그 로봇에 이렇게 입혀진 몸이. 그게 이제 과학기술을 통한 불멸, 영생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AI라든가 이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실제로 지금 페이크 챗이라고 그래갖고 페이스북에서 누구랑 채팅을 하는데 내가 채팅하던 스타일을 이 AI가 이미 익혀놔갖고 내가 채팅을 안 하더라도 자동 모드로 하면 걔가 그냥 채팅을 해준대요. 상대방이. 근데 상대방이 모른대요. 그냥 내가 채팅을 하는 줄 안다. 지금 거기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업로딩, AI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적으로는 이 크리오닉스라고 그래갖고 지금도 이미 냉동돼서 보관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냉동인간.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이 없지만 내가 냉동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냉동인간을 살릴 기술이 개발되면 나를 깨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너를 올려주겠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휴먼 플러스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번 이 연구 프로젝트로 이런 트랜스휴먼 기술, 인간 증강 기술을 엮어서 요 그림을 보시면 뭔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 머리가 반짝반짝, 머리를 좀 더 좋게 하고 손과 팔의 기능을 더 좋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지 능력, 그다음 사회적 능력, 그다음에 신체적 능력을 같이 증강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여기 지금 그 연구재단에서 곧 이제 과제화가 돼서 저희가 이거를 디자인해서 과제화가 됐는데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철학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만큼, 우리가 감각하는 만큼 생각을 하잖아요. 뭐 플라톤의 동굴 속의 비유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동굴 안에 있으면 동굴 안에 있는 세계만큼만 보듯이. 근데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UV, 그러니까 적외선, 자외선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근데 적외선, 자외선을 만약에 볼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미쳐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프라레드, 그러니까 적외선 카메라라는 거 있죠. 적외선 카메라가 볼 수 있는 게 열이거든요. 열, 온도차. 그러면 우리가 적외선을 볼 수 있으면 내가 이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 대표님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피부가 조금 붉어지는 거를 제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더 먼저. 그 적외선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능력이 이제 증진이 되면 그게 꼭 행복해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휴먼 플러스라는 거고, 이거는 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오감이 더 증강이 되고 또 신체적으로 더 증강이 되는지, 그래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인간을 증강시켜 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지능을 좋게 해주는, 마치 그 아이언맨의 그 자비스가 이렇게 아이언맨이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아이언맨의 그동안 습성을 파악해서 뭐를 찾고자 하는지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그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얇은 그 나노 머티리얼을 이용을 해서 이 파워를, 근력을 증강시켜주는 뭐 그런 등등의 기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영역의 그런 것까지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더 인간의 능력과 그런 그 것들을 증진시켜서, 사실 이런 것이 되면 저도 지금 노안으로 점점 이게 생활하는 게 불편해지는데 노안 같은 것들도 해결이 되고, 요즘 그걸 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다초점 렌즈 많이 끼시잖아요. 그 50세 이상 되신 분들인데 다초점 렌즈가 사실 불편하잖아요. 이게 구분이 돼 있어서. 그래서 내가 밑에를 보면 순간적으로 돋보기가 되고 멀리 보면 순간적으로 근시안경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유연한 렌즈를 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서지컬 로봇과 간호 로봇, 그다음에 휴먼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겁니다. 인간.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자들도 이 인간이 좀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고령화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람들의 이 행복 추구에 대한 욕구,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뭐 기술과 또 비즈니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스텝이 마이크를 갖다 주세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용기 있게 손을 예, 뭐 편하게 뭐 로봇이든 뭐 이렇게 전반적인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손 주세요. 중간 키시고 기다리세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강의 초점은 인간에게 필요한 도구로서 기계를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정한 신격화는 개인의 결핍을 해소하는 게 아닌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 많이 혼돈이 오는 게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통에 관해서 소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계적 도구나 방법론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소셜이라는 거 있죠. Societal Enhancing.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적인 소셜이라는 사회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이게 결국 이제 관계 문제를 더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뭐 과학기술적으로 이 인간 간의 관계를 개선해 준다라는 것은 사실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기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시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의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뭐 전화로 하는 화상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미팅을 하러 갈 때 직접 가잖아요. 그게 이제 전화나 화상 회의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로봇을 보낸다든가 그래서 그 로봇이 나를 대신해서 악수를 하게 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허그도 할 수 있고 또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직접 내가 보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서로 간에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설명하고 싶은 말을 의견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떻게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을 어떤 뭐 뇌파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에 의한 필요한 도구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예, 저보다도 더 앞서 생각하신 것 같은데 BCI라고 해갖고 이 뇌파를 읽는 거 아니면 이제 여기다 전극을 뽑아가지고 신호를 뽑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장 앞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B2B라는 걸 해요. Brain to Brain. 뭐 뇌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전극을 뽑는데 그거 좀 아프죠.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각하는 거를 이제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텔레파시죠, 텔레파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은 되고 있는데 뇌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생각을 뽑아내는 데는 무지하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생체적인 기분, 그다음에 아주 단순한 어떤 내가 뭐 오른쪽을 보고 싶다, 왼쪽을 그런 운동과 관련된 신호 정도만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런 고차원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를 뇌파를 통해서 뽑아내기는 어렵고, 단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뭐 혈압, 뭐 표정,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 사람의 조금 더 이제 피상적인 것들을 신호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즘에 퍼실리테이션이 많이 가담을 갖고 있잖아요. 집단지성. 네. 그거를 어떻게 기기로서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너럴 AI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지성을 이제 통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빅데이터화 해서 그 서비스화하는가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은 두 분 정도만 저 끝에 계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 미디어 스타트업 크래커 대표 박기주라고 합니다. 저 지금 말씀해주신 로봇의 발전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로봇이든 로봇 안에 있는 AI든 실제 이것들이 비즈니스에 적용이 되고 경제적 창출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냥 혁신적인 발명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융합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것 로봇이 단순히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어떻게 최적화되어 적용이 되고 어떻게 경제적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혹시 고견이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고요. 저도 이제 이 큰 어떤 비즈니스가 되지 않는 이제 연구만 한다는 그런 비판도 가끔씩 받고 있는데, 저도 그게 항상 고민되는 건데,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가 될 만한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이거 돈이 된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AI나 로봇 기술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유해 기술인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막 그 요구를 해가지고 시장이 생긴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디맨드 풀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푸시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스티브 잡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를 무시하는 얘기, 독선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용자들은,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기술로 제시를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특히 이런 새로운 기술일수록 사실은 그런 이제 인사이트와 그런 비전과 또 그런 추진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이러한 유의 비즈니스를 어떤 그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마인드에서 필요한 것이고, 또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나만의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원천 기술. 그래서 그것이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언젠가는 그 원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특허화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쉽게 가능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뛰고 또 그걸 이제 일으켜서, 저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창업 마인드가 있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계속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한 분만 더 받고 Q&A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mm 카데트하고 기립착석 지원 로봇 같은 경우 이제 세브란스 하고 계신데 병원 사이드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두 가지 그 3mm 카데트 같은 경우 기존 이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차별성이 문제고 두 번째는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사업화 계획이 세브란스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지 예, 맞아요. 사업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첫 번째 그 3mm 카테타의 차별점은 저희가 이제 사실 그 경쟁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별점은 그 depth of field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 제품들이 결국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보는 물체 간의 거리가 달라지더라도 초점이 흐려지지 뿌얘지질 않아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 이제 그 심도, depth of field가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뭐 조직에 닿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심도를 저희가 1mm에서 한 8mm까지로 넓혔어요. 그래서 그 기존의 다른 제품보다는 수중에서 그 depth of field를 넓혀서 이제 화질을 좋게 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화질을 좋게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 영상 처리를 해서 좀 더 컨트라스트를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립 보행기는 세브란스랑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건데 지금 아직 뭐 저는 그런 쪽에 이제 프로페셔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뭐 한림의료기라든가 그 보행기를 개발하는 업체가 이제 저거를 추가로 저런 기능을 붙여서 지금 병원의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은 그 수술을 받은 환자라든가 이런 근력이 모자라는 환자들한테 계속 운동을 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병원 안에서 계속 걸어다니라고. 근데 이분들이 그 보행기를 갖고 걸어다니다가 힘들면 앉아야 되는데 앉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저놈이 앉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앉은 상태로 좀 쉴 수도 있고 어디서나. 그러니까 어디서나 걷고 어디서나 앉고 어디서나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해서 제품화 일단 그 제품화 컨셉을 잘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허를 한 2개를 지금 출원을 해놨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이제 좋은 파트너를 지금 잡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스텍스토 팀장 감사합니다.